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보내셨나요? 이제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 3부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1장 논쟁을 피하라. 살면서 논쟁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없겠지요? 상대방이 내가 알고 있는 사실과 다른 것을 말하거나 주장하면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이 하늘을 찌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을 말해주면 순응하기보다 더욱 강력하게 반발하고 이제 논쟁이 시작됩니다. 한번 논쟁이 시작되면 세상 그 누구도 관심 없는 우리들만의 대결 속으로 온몸을 던져 뛰어듭니다. 그리고 우린 이렇게까지 치열하게 감정 싸움을 할 일인가 싶을 만한 논쟁에서도 진흙탕 싸움을 하고 맙니다. 정말 재미있는 것은 둘 다 결론을 내지 못하고 서로 감정만 나빠진 채 끝이 납니다. 오히려 상대방에 대한 안 좋은 감정만 간직한 채 헤어집니다. 둘 다 감정 소모만 하고 끝이 나는 것이지요. 설령 누군가의 도움으로 진실을 찾아내거나 사실을 밝혀낸다 하더라도 어느 한 명이 승리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둘은 감정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논쟁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의 마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진심으로 상대방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바로잡아주고 싶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내가 더 돋보이고 싶은 마음일까요? 어떤 마음에서 시작되었든 그 끝은 아름다운 결말을 맺지 못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논쟁하고 지지 않으려 애쓰고 반박을 하면 때로는 승리를 얻을 수는 있지만 상대를 잃은 공허한 승리만을 남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논쟁으로는 상대를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인지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것 또한 틀릴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정말 세상이 끝날 것처럼 치열하게 논쟁을 펼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나의 주장이 틀렸던 경험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땐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정을 느낍니다. 여기서 데일 카네기는 아주 좋은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 실린 기사를 옮겨 놓았는데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옳았다. 정말 옳았다. 그가 사는 동안만. 이제 그는 죽었고 그는 틀렸다. 정말 한 인간을 잘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생각보다 현명하지 못하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탁월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상황에 놓이기 마련입니다. 상대방이 잘못된 정보를 확신하고 있거나 우리에게 가르치고 강요할 때 절대로 논쟁을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논쟁은 말싸움이 되고 감정 싸움으로 번져 서로에게 깊은 상처만 남길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먼저 살피고 다치지 않게 말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미리 배우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저도 3살 어린 동생과 자주 논쟁을 벌이곤 했었습니다. 논쟁은 싸움으로까지 커지기도 했었죠. 지금 그 논쟁들의 주제들은 기억조차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서로에게 화를 내고 싸운 장면은 생생하게 기억에 남겨져 있기도 합니다. 왜 그토록 어리석은 행동을 했는지 안타깝습니다. 별 내용도 아니었을 것이고 저도 틀린 것이 많았을 텐데 왜 그랬는지 후회만이 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나 소중한 지인의 잘못된 생각과 마주할 때도 있지요. 그때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논쟁으로는 절대로 도움을 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잘 이해해야 합니다. 한 가지 무언가 사실로 받아들이면 그것을 변화시키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렇기에 누군가 어떤 사실을 확신하고 있을 때 함부로 그 생각을 쉽게 바꾸려고 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오히려 그를 이해해주고 시간을 두고 기다려주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그를 바로잡아줄 수 있기도 하니까요. 2장 적을 만드는 확실한 방법과 그 예방법. 1장에서 상대방과 논쟁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논쟁을 하지 않을 수 있을까? 그 해답을 2장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누군가와 논쟁을 하면 상대방을 적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지만 남겨진 사람들은 얼마나 되나요? 그중 사이가 나빠진 사람들은 또 얼마나 될까요? 100년 남짓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굳이 미워하는 사람 적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 알렉산더 포프는 논쟁하지 말고 가르치지 않는 척 가르쳐야 하며 상대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틀렸다거나 혹은 잘못 알고 있다고 하지 말고 착각했거나 잊은 것이라고 말해주라고 했습니다. 상대가 알고 있는 생각과 다른 것을 전달할 때 이렇게까지 고민하고 신중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신의 현명함을 자랑하거나 드러내지 말고 상대가 알았으면 하는 것들을 잘 전달할 줄 아는 진정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훌륭한 생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 한 명 한 명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알게 된다면 그 소중한 사람에게 어떤 말을 할 때마다 가장 아름답게 잘 포장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생각, 정말 무릎을 탁 치게 만듭니다. 데일 카네기 역시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을 하지 않기로 했다고 합니다. 내가 한 가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사실이라고 말한 소크라테스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해야 합니다. 10년 전, 50년 전, 100년 전, 1000년 전에 확신했던 사실들,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실들이 지금은 거짓으로 판명되고 안타까운 사실들로 드러나게 되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 확신하는 것들 중에서도 미래에는 잘못된 사실로 판명될 일들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틀릴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할 때 모든 논쟁은 중단될 것이며 상대방을 더욱 포용력 있게 품어서 논쟁으로 인한 다툼과 미움과 분쟁을 소멸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인간에 대해서 기억하고 알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논리적인 사람이 많을까요? 우리 자신을 포함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아는 것을 의지하고 자신이 아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번 믿게 된 종교를 쉽게 바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종교뿐만 아니라 어떠한 이념과 신념, 성격도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들은 더욱 견고해지고 완강해질 뿐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믿게 되는 것을 살펴보면 전부 우연히 그리고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접하게 되고 우리 안에 자리 잡는데 그것을 확신한 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부서질 수는 있어도 변화하지는 않는 것. 어쩌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누군가 바꾸려고 한다면 모든 것을 바쳐서라도 저항할 것입니다. 사람이란 이런 존재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벤저민 프랭클린도 젊었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가시를 품은 채 구제불능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훌륭한 면모는 이런 비판을 수용하고 자신을 변화시키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잘못 알고 있거나 틀린 부분을 말한다 하더라도 상대방을 흥분시키는 말이나 혹은 틀렸다는 표정까지도 짓지 않았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타고난 성향과 성품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노력한 끝에 점점 달라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적을 만들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상대방이 틀렸다고 그 앞에서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뉘앙스도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려운 일일까요? 우리는 왜 우리 앞에 있는 사람의 말을 고쳐줘야 하며 다른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신념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정말 불필요한 오지랖일 뿐입니다. 여기서 데일 카네기는 우리가 논쟁의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드는 이유에 대해서 또 다른 한 가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목재를 나르는 사람이 목재를 검수하는 담당관의 오류와 어리석음으로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새로 부임한 목재 검수관은 목재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목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불량이라고 말하고 시간을 끌면서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의 상황을 난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계에 피해를 입히는 검수관을 향해서 화를 내며 비난의 말을 섞어 소리쳤습니다. 검수관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목재를 운반하는 사람 역시 그가 원하는 결과를 얻었을까요? 우리는 그 결과를 굳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운전수가 새로 부임한 그 검수관을 이해하고 오히려 그에게 차근차근 목재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거나 그를 존중하면서 부드럽게 전달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바쁜 일상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이런 상황을 마주하는 경우가 자주 있을 것입니다. 겨우 시간을 만들어서 병원이나 은행, 행정기관에 가서 일을 보는데 대충 일 처리를 하거나 혹은 상대방의 실수로 우리가 피해를 본 상황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겨우 시간을 만들어서 업무를 보러 왔는데 상대방이 별 문제 아닌 것처럼 행동하면서 다시 오라고 하거나 다음에 일을 처리해 주겠다고 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나지요. 우리는 평정심을 유지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일 카네기의 조언과 부탁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해 봅니다. 이 책의 목표는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게 만드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이며 고치기 어렵기 때문에 읽고 또 읽고 반추하고 메모하고 가지고 다니면서 유사한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꺼내어 읽어보라고 했습니다. 훌륭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가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입니다. 너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꼭 시도해 보시고 노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 걸음씩 성장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것이며 적을 만들지 않을 것이며 그 노력은 기적과 같은 아름다운 결실을 여러분들에게 선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3장 틀렸다면 인정하라. 상대방이 틀린 것에는 관대하고 자신이 틀린 것에는 정확하게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틀렸다는 것을 바로 알고 파악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에 그것을 인정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가 얘기했던 것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것을 인정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비하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텐데 우리는 그것을 숨기고 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은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남북전쟁에서 남군이 북군을 공격할 때 사단장들이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기병대도 늦게 도착해서 보병을 지원해주지 못해 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에 총책임자 로버트 리 장군은 부하들을 질타하거나 작전 명령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고 해서 책임을 전가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신이 모든 책임을 지고 당시 남부 대통령이었던 제퍼슨 데이비스에게 사직서를 보냈고 자신보다 더욱 유능한 장군을 임명해달라고 부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온 병사들에게 일일이 다가가서 그들을 위로하며 자신 때문에 전투에서 패한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지휘관으로서 모든 책임을 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충분히 합리적인 핑계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위치에서 인정해야 할 것을 실천하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데일 카네기 역시 역사상 찾아보기 어려운 용기와 기계를 보여준 장군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경험해 본 사람들은 큰 공감을 할 것입니다. 말 한마디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든가, 굳이 내가 나서서 말하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는 상황들은 생각보다 그 달콤함이 강력한 것 같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될 것 같은 그 상황의 유혹은 정말 너무나 강력하게 우리를 휘감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비겁한 책임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먼 과거일 뿐만 아니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혹은 지금 이 순간에도 마땅히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지켜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 그토록 집요하고 강력하게 자신의 잘못과 과오를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이 책을 읽은 모든 독자분들은 이제부터라도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잘못이나 실수에도 용기 있게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 용기를 진심으로 발휘한다면 자신의 잘못을 끝까지 가리려고 하고 온갖 핑계를 대느라 진땀을 흘리는 사람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꼭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위해 진실된 행동과 말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 더 많은 혜택을 보는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소박한 꿈이지만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4장,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확실한 방법. 여러분은 누군가를 만날 때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봤나요? 물론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을 때에는 없던 친절도 나오기 마련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런 호의적인 친절도 몇 분 지나면 사라져버립니다. 친절과 호의를 베품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의 태도가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된다면 우리는 바로 본래의 성격으로 상대를 대하지 않았나요? 상대방에게 얻어낼 것이 있는데도 말입니다. 4장에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은 바로 상대방에게 친절하고 우호적으로 대하라는 것입니다. 이 책 앞에서 수없이 많이 언급했던 것들, 이것들을 잘 조합하면 상대방을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모두가 소중한 존재이며 다 그들에게서 배울 점이 있고, 우리가 타인을 공경하고 위하는 마음을 품고 있다면 우호적으로 대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상대방의 말에 귀 기울여주고 상대를 먼저 걱정해주고 상대에게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항상 미소를 잃지 말며 상대방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가 관심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고 그와 논쟁하지 않으며 친절하게 대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아주 친한 친구가 될 수 있으며 사람들은 여러분을 우호적으로 대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은 얼마나 우호적으로 대했나요? 타인을 우호적으로 대하는 것이 몸에 완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것입니다. 하지만 시작해 보십시오. 만나는 사람마다 우호적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이것을 계속 인식하고 살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는 그런 다짐을 하지 않더라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우호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면 우호적인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될 것이며 이 사회는 좀 더 행복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장, 소크라테스의 비결. 사람들이 처음 누군가를 만났을 때 관심 없는 척을 하거나 약간 경계하거나 혹은 무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이유는 나 자신이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라는 느낌을 가지고 싶어하는 행동에서 나오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데일 카네기가 계속 강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 가운데 하나이죠. 바로 인간은 스스로가 중요한 사람 취급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는 것은 심각한 상황으로 만들어갈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 시점에서 데일 카네기는 또 다른 좋은 예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문답법이라고 불리는 그의 방법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소크라테스 문답법의 한 예를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소크라테스가 트라시마코스라는 청년과 대화를 나눕니다. 자네는 정의라는 것이 대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강자의 이익이 곧 정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강자도 당연히 사람이지? 당연하죠. 그렇다면 강자도 실수를 범하겠군? 네, 그렇죠. 그러면 강자의 실수, 잘못된 행동도 정의라고 볼 수 있나? 청년은 할 말을 잃고 맙니다. 이렇게 상대방을 설득할 때 상대방의 의견을 직접적으로 비판하지 말고 우회적으로 동의를 이끌어내 그의 의견을 공감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느 누가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 방법을 사용하고 싶지 않을까요? 이 놀라운 소크라테스의 비결을 사용하기가 쉽지 않지만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고 상대방이 동의할 수 있는 질문을 찾고 그 질문을 던지려고 노력한다면 조금씩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상대방의 마음에 날카로운 가시를 던지는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소크라테스처럼 멋지게 타인의 동의를 얻어낼 수는 없겠지만 상대방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사람은 되지 않을 테니 그것만으로도 멋진 성공이 아닐까요? 모두가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6장 불평을 처리하는 안전 밸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에 동의하게 만들려고 할 때 지나치게 말을 많이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동의를 이끌어내지도 못하고 값비싼 에너지만 낭비하는 과오를 범하고 말죠. 또한 상대방이 나와 다른 말을 하거나 나의 말을 잘못 이해한 것 같을 때 그 답답함을 이기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을 잘라버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의 생각과 의견을 빨리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 필요한 건 인내심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프랑수아는 적을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고 친구를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자신보다 뛰어나게 만들어주라고 했습니다. 조금은 부끄러운 인간의 본성이지만 우리는 우리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존경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질투도 많이 느끼고 미워하기까지 합니다.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과 있을 때 우월감에 휩싸여 더 행복해합니다. 독일 속담엔 이런 말도 있습니다. 순수한 기쁨은 우리가 부러워한 사람들이 불행해질 때 느끼게 되는 사악한 기쁨이다. 조금 소름 끼치기도 하지만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타인 앞에서 겸손해야 하며 상대방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 소중한 사람의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더 많은 말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권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들어줄 때 그런 배려를 받은 상대방이 오히려 우리의 말을 공감해주고 우리의 말에 동의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타인과 어떤 문제가 발생했나요? 혹은 불평을 처리해야 되나요? 그렇다면 인내심을 가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을 지키는 안전 밸브가 될 것입니다. 7장 협조를 얻는 방법.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거나 협조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사람들은 누구나 지시를 받고 행동하기보다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점을 충분히 이용하고 이해하라는 것이 데일 카네기가 제시하는 방법입니다. 회사 직원들에게 일을 지시하기보다는 당신이 회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겠는가라고 질문했을 때 더 성실히 하겠다는 답변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협조를 구해서 어떤 일이 진행되었을 때
얻게 된 모든 결과에 대한 공을 그 협조한 사람에게로 돌린다면 그 사람은 다음번에 더 많이 나를 위해서 일할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부탁을 할 때 우리는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부탁을 해봤나요? 인생을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바로 그때 이 책의 7장을 기억해서 상대방이 스스로 나를 협조하고 도와줄 수 있도록 잘 말해보는 것, 그것을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8장, 기적을 만드는 공식.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주인공이 될 때도 있습니다. 물론 기적 같은 일은 그리 쉽게 일어나지는 않지만 말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기적이 만들어지는 공식을 제시하고 있는데 조금 아쉽게도 마술과 같은 비법은 아닙니다. 데일 카네기가 말하는 비법은 진실로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면 그의 말과 행동에는 숨겨진 이유가 반드시 존재하며 그것을 이해해주고 품어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이해하고 그의 관점에서 생각해보는 행동을 한다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조금 의아스럽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보면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살아오면서 기적이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 상대방의 입장을 헤아려 본 후 말을 건네거나 일을 처리했을 때 안 될 일들이 해결되거나 혹은 상당한 호의를 받은 적이 있었을 겁니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 같은 기적을 만드는 공식은 아니지만 실제로 우리 일상 속에서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이 방법이 아닐까요?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고려해서 말하고 행동한다면 좋은 일이 만들어진다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작은 기적일지도 모릅니다. 9장,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 데일 카네기는 9장에서도 아주 재미있는 주문을 제시합니다. 바로 기적을 만드는 주문입니다. 논쟁을 멈추고 적대감을 없애고 선의를 조장하는 마법의 주문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주문을 알고 싶은 이들에게 자신 있게 제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세요. 당신처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제가 당신이었어도 틀림없이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어떠신가요? 기대했던 주문인가요? 8장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또한 곰곰이 생각해보면 기적이 맞는 것 같고 그 기적을 만드는 마법의 주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말하고 나의 말에 동의해주고 나에게 호의적으로 대해줘서 결국 내가 원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낸다면 바로 그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과거를 돌아보면 상대방의 마음을 깊이 헤아려주고 공감해줬을 때 상대방이 진심으로 고마워했던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조금 언짢게 대하다가도 그의 심정을 이해하는 마음을 전달하면 분위기가 180도로 바뀌었던 순간도 기억납니다. 여러분도 한번 잘 떠올려 보십시오. 분명히 그런 일들이 있었을 것이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데일 카네기는 화가 나 있고 완고한 태도를 취하며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늘어놓는 사람과 조우하게 될 때 그와 대적하지 말고 그의 마음을 먼저 공감해주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앞세워서 방어적으로 대하거나 혹은 동일하게 똑같이 대응한다면 더 큰 화를 부를 뿐 아니라 어떠한 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피해만 입을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화를 내거나 완고한 태도를 취하고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정을 표하며 그들의 마음을 감싸 안아주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공감해 주는 것이야말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주 적절한 예를 잘 드는 데일 카네기답게 여기서도 아주 흥미로운 예를 들고 있습니다. 스타가 된 사람들을 다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우리는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마치 경험이라도 한 것처럼 잘 알고 있지 않나요? 그런 스타들을 관리했던 매니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휴락이라고 하는 매니저는 20년 동안 세계적인 아티스트들과 일했다고 합니다. 괴팍하고 이상하며 신경질적인 스타들도 많았는데 그들은 우월감에 휩싸여 있었고 이기심이 가득했다고 합니다. 솔로몬 휴락은 어떻게 그들과 20년 동안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대답은 공감해주고 공감해줬으며 더 많이 공감해줬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떠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해도 그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었고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처럼 노력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어떠한 심각한 상황이 벌어져도 모든 사건들이 부드럽게 해결될 수 있었고 그는 그들과 함께 20년 동안 편안하게 일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재능이었을까요? 아니면 타고난 성품이었을까요? 놀라울 따름입니다. 아서 게이츠 박사는 그의 교육 심리학에서 인간은 모두 공감을 갈망하고 자신이 경험한 불행과 슬픔에 대한 자기 연민은 보편적이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우리는 누군가가 진심으로 우리들의 일에 공감해주면 세상을 얻은 것 같은 기쁨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래서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서 그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그들이 나의 마음에 공감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입장을 마음껏 이야기하고 나면 상황과 환경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지만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은 마음의 안식을 경험합니다.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를 원한다면 타인의 생각과 마음을 충분히 공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분명 기적을 만드는 주문을 여러분은 매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호소. 데일 카네기는 10장에서 기적을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주문을 제안하는 것 같습니다. 그 마법의 주문은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그들의 동기에 호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상대방이 나의 뜻에 맞게 행동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는 그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은 동기를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명한 사람이 자녀들 사진을 기사화하려는 기자들에게 아이들이 지나치게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 좋지 않다는 것을 당신들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자녀가 있으시잖아요. 라고 말할 때 기자들의 마음이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기자들에게 불편한 감정을 표현하거나 그들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하거나 지시하는 것보다 월등히 효과가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상대방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보편적 가치에 동기부여를 하는 것. 이 방법은 정말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주문의 두 번째 이야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이 정직하고 올바르고 공정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그 믿음 위에서 그런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의 동기부여를 일으키는 것. 이것은 정말 마법의 주문이라고 불릴만 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소중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훌륭한 사람으로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바로 그 부분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입니다. 그들을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대해주고 그런 훌륭한 사람들이 갖춘 행동을 바로 당신이 해줄 것을 믿는다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박수갈채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에도 혼내거나 다그치기보다는 믿어줄 때 자녀가 더 멋지게 성장하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이제부터 타인을 대할 때 그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믿어주고 그가 그에 맞는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날 것이며 모든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에 주목할 것입니다. 11장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 제목만 봐서는 무슨 이야기가 이어질지 아리송합니다. 영화도 하고 라디오도 하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자신이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선명하고 흥미롭고 극적으로 만들어서 포장하고 전달한다는 것입니다. 쇼맨십도 최대한 활용해서 극적으로 전달해야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이야기라도 더 재미있게 해주는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남들보다 발표를 더 잘하는 사람도 있고요. 더 흥미진진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갖춘 사람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상대방이 나의 마음에 공감하기를 원한다면 이 방법을 틀림없이 사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할 방법을 고민하고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12장 어떤 것도 통하지 않을 때 시도해보는 최후의 수단. 사람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마지막 12장입니다. 그리고 제목 또한 최후의 수단입니다. 데일 카네기는 무엇을 최후의 수단으로 내놓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고 싶어하는 인간의 욕망과 투쟁심을 자극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서 자신을 돋보이고 싶어하는 욕망이 감춰져 있고 그 욕망은 아주 강합니다. 그것이 자신을 좀 더 소중한 존재라고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결을 하고 시합을 하며 하다못해 고함 지르기, 파이 많이 먹기 대회 같은 것까지 합니다. 인간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기회를 얻고 싶어하고 그 기회를 놓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 승부욕이라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패기가 넘치거나 기계가 있고 적극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일수록 그 경쟁심을 자극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경쟁심을 유발할 때에도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들을 잊지 말고 사용해야 될 것입니다. 그가 스스로 한다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고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조언하며 끊임없이 당신이 소중한 존재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데일 카네기가 사람들을 설득하는 12가지 방법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런 사람이 된다면 당장 리더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 누구를 만나도 나의 사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해가 된 것과 실천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기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씩 매일 연습하고 마음에 담아둔다면 분명히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성공도 뒤따라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성공을 떠나서 인간으로서 가치 있는 도전이라고 생각하며 어쩌면 우리가 반드시 노력해야 될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고 좋은 시간 보내시고 다음 4부에서 만나겠습니다. 행복하세요.